제가 예전부터 경고해 왔던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붕괴가 금융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2, 3년쯤 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그런 리스크들이 터져 나왔는데 정부가 막대한 보증을 해주면서 이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뒤로 밀었죠. 근데 문제는 보증을 서줬을 때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증을 서줬는데도 그 리스크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보증을 서줬으면은 차근차근 디레버리징을 해가면서 규모를 줄여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규모를 키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부동산 리스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리스크가 점점 금융권으로 번져가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요. 부동산 리스크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집 산 사람들만 위험해지냐? 그게 아니라 심하면은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사람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전조 증상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금융권으로 번져서 내 은행 예금이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이 어떻게 위험해지느냐? 부동산이 터졌는데 예금이 왜 위험해지느냐? 웬만치 터져서는 위험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동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그 리스크는 거품이 많이 쌓이고 많은 빚을 냈을 때 생겨나는 리스크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역대 부동산 문제가 금융권까지 번진 여러 사례의 리스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주변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봐도요. 한국 부동산이 중국,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 다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부동산 거품이 쌓이면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레버리징을 했다는 소리죠.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한다. 이게 내수시장 침체를 만든다. 그래서 보통의 나라들은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면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막는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정책 대출이라는 유동성을 계속 풀어주면서 사실 집을 지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고가의 집을 사도록 만들었어요. 정책 대출까지 받을 정도면은 영끌을 했다는 소리예요. 왜냐? DSR을 우회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못 살 사람들을 영끌해서 집 사게 만들었다. 고가에. 그러면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또 두 번째로 이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가계신용에다가 사업자 대출 그리고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가계부채 총액은 약 3,500조로 역대 최대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GDP 개편에서 나온 효과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가도록 전세 대출 계속 내주고 전세 보증 계속 늘렸죠. 그거 포함하면 오히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보이는 수치만 좋게 만들어 놓고 뒤쪽으로 쌓이는 리스크는 엄청 컸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투명한 금융시장. PF 인제 와서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전에 얼마나 리스크 있었는지 모르죠. 파생상품 부실 얼마나 리스크 있는지 모르죠. 거기에다가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기업대출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건설업 비중이 매우 높다. 부동산이 생산성이 있어요? 생산성이 없는 곳에다가 대출 잔뜩 박아서 가치만 올려놔요. 그게 터지게 됐을 경우 유동성이 쫙 빠지게 되면은 많은 가게나 기업이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계 최고의 재건축 비율. 되게 웃기지 않아요? 주담대가 40년까지 나오는데 재건축이 30년이에요. 수명 30년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40년 대출을 받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만큼 재건축 빠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 뛰어가지고 공급쟁이들이 월급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가계 자산 보유도 부동산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일본적으로 금융자산 7에 실물자산 3. 보통 이 실물자산의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8이고 나머지가 2예요. 돈이 돌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돌 수가 없으니까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자, 집값을 올리면서 가계부채 비중이 늘어났죠.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집을 내가 안 샀어. 안 샀는데 집값 부양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죠. 그러니까 내가 목돈이 있으면은 전세를 들어가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예전엔 그걸 주거사다리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 주거사다리예요? 전세는 은행에 내는 또 다른 월세가 되었다. 그 다음에 집값 전세 올려버리니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월세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 산 사람들은 가계 부채 때문에,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소비에 쓸 돈이 없어지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된다. 내수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주거나 이런 것들도 힘들어지고 직원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고, 특히 부동산 리스크가 가장 크게 터지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부동산 PF.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왜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더 문제가 되느냐?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해서 돈이 된다 싶어가지고 금융권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주니까 자기 자본 중간값이 2.5%래요. 그러니까 평균 한 3% 정도의 자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극단적으로 자기 자본이 높은 건설사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자기 자본이 2.5%다. 자기 자본 2.5%가 왜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50만 원 가지고 1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손실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 돈 25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겠어요? 아니면은 의리를 지키면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다 갚아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삐끗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다. 그 위험을 초래한 것은 무엇이다? 전세 시장이랑 똑같이 보증을 해줬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뭘 믿고 돈을 빌려줬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었죠. 친구끼리 보증서 주지 마라. 가족끼리도 보증서 주지 마라. 왜 보증서 주지 말라 그래요? 보증인이 리스크를 떠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겠다고 허그나 HF, SGI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리스크를 떠안아 주겠다 하니까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줬어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미국처럼. 근데 지금 허그 돈 없다고 갑자기 막 보증 줄여버리고 이러죠. 만기 돼가지고 다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되겠냐.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냐. 이게 다 금융권 리스크로 터지는 거예요. 왜? 조기 대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불러왔던 리스크들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면요. 특히 어느 쪽이 위험하냐. 이금융권 같은 데 보면요. 손실이 많아가지고 손실이 충당금을 넘어선 곳들도 있어요. 충당금이 소진되어 가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그 부족한 충당금을 쌓다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터져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보통은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은행 예금이 왜 위험해지냐죠. 부동산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은행 예금이 어떻게 위험해지는지 아주 가까운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 리스크가 터져서 지금 5년째 부동산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터지면 5년 이상 갈 거예요. 지금 5%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이게 나중에 뭐 정부가 살려줄 거야. 정부가 살려주는 게 안 돼요. 수요 회복을 자극하고 막 대출, 채무 경감해주고 막 대출해주고 막 그래도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에서 지금 몇 년째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권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것들이 늘어나겠죠. 그게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 돈을 찾는데 공안에 허락받아라. 아주 지리는 은행이죠. 여기서 돈을 찾으려고 했더니 공안 가가지고 심사받고 와라. 공안에 신고해야 된다. 내가 은행한테 내 돈 맡아주쇼. 내 돈 다시 돌려주쇼. 아, 정부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일이 과연 저 지린 은행에서만 터졌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상하이은행 등 5만 위안 이상 인출은 예약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운영상 어려움, 그러니까 손실 났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예금 인출 제한을 하고 있다. 내가 내 돈을 못 찾는 상황이 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내 돈을 찾더라도 소액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저런 조치들을 취하더라도 은행 지점은 어마어마하게 파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개 은행이 파산하고 있고 합병된 게 260개 이상. 지점 같은 경우는 1,500개가 폐쇄가 되겠다. 즉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예금 인출을 막는 이유, 무엇을 막기 위해서예요? 뱅크런.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거의 독재 체제죠.
그러니까 막 공안이 나서가지고 저런 거 막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디지털이 많이 발달된 나라죠. 디지털이 많이 발달되면은 디지털 뱅크런이 날 수 있다고 하죠. 2, 3일 만에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가 나면서 뱅크런이 날 수도 있다. 중국 정부에서 막고 있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재체제처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만 보더라도요.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터졌어요? 2022년에 잠깐 터졌죠. 새마을금고 뱅크런 날 뻔했죠. 이거 정부에서 보증해줘서 막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서 적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한도 다쳤다. 우리 은행 한도 다쳤으니까 오늘 인출 못한다. 이런 일도 벌어졌죠. 이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튜토리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 부동산 터지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리스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중국은 아직도 성장하는 나라죠? 경제 성장률 4% 3% 나와도 그게 침체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나오고 있죠. 출산율 박살났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뱅크런이 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라이트하우스가 뱅크런을 유도한다. 뱅크런 나가지고 나라 망하길 바라냐. 개소리 집어치우고 은행이 무리하게 부동산 불패에 투자를 했어요. 손실이 났죠. 뱅크런 날 수 있으니까 선량한 예금자들이 그 피해를 대신 입어야 돼요. 선량하게 나는 내 돈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정상화된 가격에 내 집을 사겠다라고 모아준 사람들이 막상 집 살 때 됐을 때 예금 인출에 문제 생기면은 그게 올바른 사회예요? 왜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무리하게 돈 벌려고 했던 은행의 리스크를 선의의 피해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뱅크런 나는 게 낫지. 그래서 뱅크런 나기 전에 먼저 안정적으로 이동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에서 예금 인출 안 된다고 내 예금이 사라져요? 사라지진 않죠. 그렇지만 피해는 되고 있는 거죠. 기회비용이 날아가는데. 뱅크런 났어요?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한다고 하죠?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빼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자금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위험하냐?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돈을 넣어놓은 것이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금을 이동시킬지 말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봐야 된다? BIS 자기자본 비율을 봐야 된다. 자기자본 비율이 8%도 안 되는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돈 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것도 8% 넘어가면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돈 못 갚는 사람들이 8%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OA. 총 자산 수익률. 이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난 지 오래됐다. 라고 하면요. 거기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손실이 나고 있는 곳들의 결말은 어떠냐. 그래서요. 내가 돈 놓은 곳들에 최소 그 정도는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옮길지 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2금융권에서 돈 빼서 1금융권에 옮겨 놓으셔라. 왜? 요즘에는 뱅크런이 2, 3일 만에 나니까 내 돈이 굉장히 오랫동안 묵힐 수 있다. 내가 은행 믿고 예금을 했는데 내 예금을 내가 한동안 못 찾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결론. 자, 부동산에 거품이 엄청 많이 쌓였을 때 그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면요. 이것은 기업 및 가계대출 손실에 따라서 금융권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세 가지가 위험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빨리 자금을 이동시켜 놓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보다 먼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은 예금 인출을 막고 있고 은행 파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금 인출 중국처럼 못 막으니까 뱅크런이 날 가능성이 더 높죠.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내 예금을 내가 지켜야 된다. 자, 세 번째. 중국 같은 경우는 터진 뒤에 저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터지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그 문제를 땜빵해 놓은 상황이에요. 파이프에 구멍 났어요. 물이 새. 그거를 10던건 붙여놓고 막아놓은 거예요.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오히려 작은 구멍 고쳐야 할 때 안 고쳐서 구멍이 커져서 터지게 되면은 금융권에 번지는 위기는요. 과거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레고랜드 사태나 새마을금고 뱅크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터진다. 자, 마지막으로 90년대 일본, 그 다음에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최근 중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금융위기는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역대급 수준이고 버블 경제의 일본 부동산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훨씬 더 크다. 소득 대비로. 그러면 터질 리스크는 엄청나게 크겠죠. 하다못해 어쩌다 알게 된 지인이 내 돈도 한 100만 원 정도 빌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 돈 언제 돌려줄지 모른다.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언젠간 돌려줄 건데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 그 돈은 기회비용이 날아가고 손실이 난 상황이죠. 근데 은행에 맡겨둔 거액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끝났을 때 기회가 오는데 위기가 끝났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돈을 꺼내려고 했더니 내 돈을 꺼낼 수가 없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뭐 재테크의 기회도 다 날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 예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내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슬슬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더 좋은 곳으로 자금을 옮겨둬야 될 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